무단 통치했단 말이에요. 하나 그런 모습들. 근데 이렇게 했다가 뻥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좀 더 교묘해집니다. 통치술이 좀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소위. 그리고 방점도 붙여줘.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문화통치. 1920년대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그 언론 자유 뭐 이런 거 허용해 줄게라고 보여지는 듯 하죠. 근데 굉장히 기만이거든요. 어쨌건 그러면서 소위 문화통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헌병 있죠? 자 헌병들 헌병 경찰 통치를 뭘로 바꾸냐면 이제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보통 경찰로 바꾸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됐지만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만이죠 여러분들. 네, 헌병들 다시 그냥 유니폼만 보통 경찰들 옷 입혀놓고 숫자는 더욱더 많게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칼창교에서 좀 억압적 분위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었죠 10년대는. 자 이걸 좀 허용해 줍니다. 그 허용해 준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듯 했지만 이건 웬걸? 네. 검열 정간 멈추게 하는 거죠. 삭제. 이런 숫자는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적인 모습들이 지금 작작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총독이 여러분들 총독이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출신. 그런데 이때 오면 여러분들 무관 총독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1910년대는 오로지 무관 총독도 군인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등장하지 않더라. 기만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 가능성만 열어놓고 한 번도 그래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1920년대 오면요,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도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유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떻다? 철저하게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문화통치의 본질이에요, 본질. 오케이? 정치적인 면은 이랬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10년대 땅 뺏었잖아. 세금 확보했잖아. 그래가지고. 그죠? 20년대 뭐 할까? 20년대 이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쌀 뺏어가면 되겠네. 쌀 뺏어가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쌀 생산을 올리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쌀을 좀 더 생산하는 거, 이 증산에는 성공을 해요.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량보다 오히려 목표 수탈량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목표 수탈량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증산에 했는데 뺏어간 게 더 많아. 증산된 것만 뺏어가면 모르는데 더 뺏어간단 말이야. 목표 수탈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농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 이 산미 증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라든지 씨앗 그 다음에 어떤 수리시설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거 이런 비용들을
누구한테 전가했냐면 전적으로 농민들한테 전가합니다. 농민들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쌀 더 뺏어가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게다가 개간비를 좀 이런 비용들을 다 전가하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그죠? 그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썼던 방법, 만주에서 이거 했던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소위 해결책이라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만주 지역에서 값싼 잡곡들을 수입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만주 지역에서 값싼 잡곡들을 수입해 와서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 나라가 없다는 게 이래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는 일본의 수탈의 대상으로밖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회증식 교육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920년대 오면요. 앞에 1910년대 시행되었잖아요. 저 회사령을 어떻게 하냐면 폐지시킵니다. 회사령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관세도 폐지시켜요.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원래 1910년대 회사령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막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여러분들 이게 이 회사령이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돼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이제 그냥 회사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되는 거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1910년대 아직 일본 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일본 내에 성장하고 있는 그 자본의 유출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국내 민족 자본의 성장도 막아야 되겠지만 일본 자본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일본 자본이 이렇게 조선에 투입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대 일본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자본이 성장하니까 뭔가 투자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 투자할 곳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대 와서는요. 바로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꿔서 일본의 거대 자본들이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본은 더 죽어나는 거죠. 거대 자본, 어마어마한 자본, 일본 자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활동 때문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민족 자본이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애국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되게 불쌍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럴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거 좀 싸주세요. 우리가 만든 거 좀 사주세요라는 그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시행하겠다. 이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이게 20년대 시행했던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20년대 뭔가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소위 문화 통치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탈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더욱더 교묘해졌다라고 하는 거. 나라가 없을 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장치라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라고는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1920년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도 20년대 그래도 이렇게 숨통이 좀 튀어지는 듯 했죠. 3.1운동의 결과. 하지만 그 숨통은 여지없이 닫히게 됩니다. 왜? 1920년대에서 30년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1929년 1929년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공황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건데 어떻게 깨졌냐? 바로 공급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바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 해고됐어. 그럼 또 돈이 없어. 그럼 더 못 사는 거야. 공장에 물건 또 쌓여. 또 노동자 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돈은 없어지고 물건은 쌓이고 안 팔리니까.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뉴딜 정책, 예, 가난한 노동자한테 돈을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뭐 댐 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투여해 가지고 거기다 꽂아주는 거죠. 이런 방식.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식민지가 많으니까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식민지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된 것들을 그런 식민지 쪽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러면서 그 공급된 것을 초과 공급된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데 뭐 댐 공사라든지 뭐 사람을 동원해 돈을 줄 이런 능력은 없는 거야. 그리고 아직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급된 초과 공급된 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 이거를 강제로 떨궈요. 강제로. 그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이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그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 이러면서 1930년대 일본은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30년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